6차 코시 심포지움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사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2026년 소상공인 중소기업 10대 이슈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대내외 거시경제 및 정치사회 환경 변화 등을 기반으로 2026년 중소기업 주요 이슈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개최해 주신 조주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전 원장님이시자 광운대학교 교수님 이병헌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 선용욱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위해 서리빈 숭실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윤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권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주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의 모두 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2025년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연초에 시작할 때 우리 굉장히 어수선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 뭐 금년에도 뭔가 열심히 잘 해봐야겠다 이런 각오들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심포지움 개최를 5번, 제가 이제 좀 전에 연주실을 확인을 하고 했는데 5번 개최했는데 오늘 6차를 하게 됐습니다. 엑스트라로 하나를 더 하는 모양새인데요. 우선 제 생각에는 이 10대 이슈를 이야기하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내적으로라도 원내 행사처럼 하더라도 우리 원내에 계신 박사님들의 한번 생각들을 좀 모아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오늘 전 원장님이자 또 교수님 이병헌 교수님도 오시고 서리빈 교수님도 오셨는데 외부의 시각도 좀 들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소통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이 해야 될 일이 참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오늘 보직자회의 때도 제가 좀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기업을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될지 이게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는 담겨있는 고민이고요. 그런 점도 있지만 이건 좀 공급자 중심의 시각이에요. 정책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지. 근데 한편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어떠한 것들을 필요로 하고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또 정책의 한편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수요자 관점이 되는 거죠. 중소기업 정책은 항상 이 두 가지의 틀 안에서 이렇게 존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10대 이슈라는 것들을 살펴보면 주로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 현장에서 이러한 얘기들, 전문가들이 이러한 필요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2025년 거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연구원에서 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도 이 비슷한 주제들을 가지고 했었는데 대외적으로도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일에 처해 있고 무엇을 어렵게 생각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내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잘 부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책을 연구하는 우리 기관의 입장, 우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좀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참 의미 있는 행사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참여해주신 우리 용건 박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그 심포지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료가 띄어졌습니다. 저희 서영윤 박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용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6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10대 이슈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수시과제 보고서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오니 해당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세 가지 꼭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를 선정한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후에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이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이슈 선정 절차입니다. 본 10대 이슈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먼저 이슈 후보군 발굴 단계에서 정부 예산 분석, 시행 예정 법령 분석, 그리고 트렌드 전망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나아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총 29개의 이슈 후보군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현장 수용성 높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업계별 관계자와 전문가가 분야별로 선정한 상위 3개 이슈를 비교 분석하고 공통 이슈를 중심으로 2026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10대 이슈를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응 방향 모색 단계에서는 각 10대 이슈별 주요 정책 대상군의 관점에서 주요 현황, 업계 영향, 대응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10대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기업 경영 분야에서 중소기업 이슈로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가 선정되었으며, 스타트업 이슈로는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 논의가 선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이슈로는 소상공인의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와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이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 환경 분야에서는 공통 이슈로 기업 간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가 선정되었으며, 중소기업 이슈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정치사회 이슈에서는 공통 이슈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선정되었고, 중소기업 이슈로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타트업 이슈로는 AI 활용과 일자리 구조 변화가 선정되었고, 마지막 소상공인 이슈로는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선정하였던 10대 이슈와 비교 분석을 하면 총 6개의 신규 이슈가 올해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국정운영 계획 발표 등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사회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신규 이슈들이 대거 도출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업 경영 이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수출구조 다변화입니다. 그림 1-1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구조의 중심축이 중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출구조의 변화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전략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관세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 내 공급망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미국에 의한 영향과 중국에 의한 영향을 각각 나눠서 살펴보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수출 경합도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멕시코, 인도 등과는 우리나라가 수출 경합도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 대만, 캐나다 등과는 수출 경합도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정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표 1-1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로 중국의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대중 수출 감소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 압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연기금의 벤처 투자 제도화 논의입니다. 표 2-1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2014년 기준 총 1,023조 원 규모의 법정 기금이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입니다. 이 중에 180조 원 규모가 여유자금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계에서는 이를 벤처 투자에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 의원 등 11일에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2026년도 신규 이슈로 대두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 비율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법정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한국벤처투자를 추가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금의 벤처투자 제도화는 기회요인도 존재하지만 우려요인 또한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회요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매년 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VC 투자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50조 원은 1023조 원에서 5% 수준으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서 창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법정 기금별로 운영 목적에 따라 벤처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특정 인기 사업군에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법정 기금의 운영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와 경쟁력이 부족한 벤처 및 스타트업에 대한 선심성, 의무성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 제도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소상공인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입니다. 그림 3-1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부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출 기반 확보를 통한 소상공인의 영업실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소매 판매 지수를 살펴봤을 때 2022년 3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25년은 K-POP 데모넌터스의 흥행과 경주 에이펙 개최 등으로 대한민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여 글로벌 기회가 확대되는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회 확대는 외국인 관광객 소비 확대라는 업계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림 3-3을 통해서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 3-1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일평균 사용하는 경비, 그리고 제공한 의향, 나아가 타인 출전 의향 또한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문화의 세계화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기반 확보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소상공인의 사업구조 개선입니다. 우리나라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이 가장 크게 경영상 애로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한계 기업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 4-3에서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한계 기업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2023년을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그래프에서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전년도 대비 한계 기업 상태였다가 정상 기업으로 회복되는 비중 또한 과거에 비해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 기업에서 정상 기업을 벗어나기 위해선 사업 구조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의 액수가 연간 사상 최대 지급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사업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기술 환경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환경 이슈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이슈는 기업 간 디지털 기술 교육 격차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술 도입 격차는 단순히 중소기업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내에서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기업 규모 간의 격차뿐만 아니라 업력 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가 점점 완만한 모습으로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도 충분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히 기술의 활용 유무에 벗어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격차 그리고 성과의 격차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모습을 보일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해당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슈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전환입니다. 그림 6-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한 해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11월에 정부가 국가 NDC를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의 38.3%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한 녹색 전환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 산업에 걸친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 요구는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환경 설비 투자, 저탄소 자재 원료 사용 등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국에 비해서도 더 많은 온실가스가 산업 부분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가 체감하는 압박이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강화가 기후테크라는 신산업의 성장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6-2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글로벌 기후테크의 기업 가치는 2015년 1,184억 달러에서 2025년 3.8조 달러를 기록하며 10년 새 32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정치사회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사회 이슈로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이슈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이슈는 2025년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이슈로 대두된 이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 52시간 근로 제한, 부당해고 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산수당 지급, 연차 유급휴가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이번 정부에서만 논의되었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근시일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단순히 소상공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 정책 대상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우려율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었던 반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관계자의 경우에는 근로 유연성이 저하되는 부분에 가장 크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이슈는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입니다. 해당 이슈 또한 국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2026년도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법제화 동향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정년연장 특별위원회가 세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 8-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법정 정년이 현행 법정 정년이 60세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65세를 도달하기 이전에 정년을 맞이하는 근로자에게는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하여 1에서 2년간의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노동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한 만큼 경영계가 우려하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방안 또한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대상자의 하나여 노동자의 과반 또는 과반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개편할 수 있도록 임금 취업 규칙을 좀 더 완화하여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 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인건비 구조가 대기업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11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실시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년 연장으로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 그리고 산업 안전 건강 이슈, 신규 채용 감소, 기회 감소, 생산성 및 업무 효율성 하락 등을 중소기업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아홉 번째, AI 활용과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같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하여 2030년까지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신규 생성되고 9,2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 보고서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의 변화로 인해서 기업의 업무 및 성장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소규모 인력만으로도 제품의 개발, 운영, 시장 확대가 가능해지기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혁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워크포스 중심의 일자리 구조가 워크플로우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10-1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매 판매액 대비 온라인 쇼핑 거래의 비중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26.1%에서 2025년 10월 40.8%로 14.7%포인트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향상은 불공정 거래 경험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2에서 30% 수준이 불공정 거래 그리고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2에서 30%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합쳤을 때 불공정 행위를 얼마나 경험했느냐라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에서 15% 수준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하였다라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조금 더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와 사업자 간의 비대칭적인 관계로 인해서 입점업체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서 중개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별 입점업체가 낮은 보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 경제를 구축하기 전까지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온라인 플랫폼이 다수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익을 공유해야 하는 특성상 적정한 수수료가 책정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낮은 교섭력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는 고용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 교섭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정책 컨설팅사 내부적으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이슈별로 대응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다만 해당 이슈가 좀 더 깊은 연구와 노력,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정책적인 부분을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다가올 2026년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책의 해법을 좀 더 날카롭게 모색하기 위한 정부, 학계, 연구계 간의 꾸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6차 우리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올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는 심포지움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원장님이 저보고 감개무량하시죠? 그랬는데 정말 감개무량.
자, 이제 그 한 해도 가고 내년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 내년도 우리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관적인 예측들이 많고, 그래서 1% 후반대 정도를 보지 않을까 문제. 그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약 한 4%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미국 주도의 어떤 그 세계 경제 질서 재편,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일부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들, 첨단 제조업에서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그 크게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도 어려움이 크게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또는 소상공인들,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주가도 지금 막 계속 좋아지고 있고, 수출도 통계적으로 보면 수출이라든지 무역 수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제 그 대통령실의 정책 참모들도 엊그제도 좀 제가 다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지표상으로. 그러고 보면 실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코로나 이후 이 AI 전환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큰 흐름, 양극화거든요. 대기업은 잘 되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잘 되고, 자본력 있는 기업들은 잘 되는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굉장한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래서 일단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겪고 있는 또 내년도에 겪어야 되는 이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이거를 이슈화하고 의제화해서 우선은 언론이라든지 또 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잘 그 핵심적인 이슈들을 설명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그 작업들이 매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또 앞에서 그 발제자께서 10대 이슈를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번 토론은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업계에서의 어떤 그 자체적인 대응책들, 이를테면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이나 이런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대응해야 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각 파트별로 한번 오늘 그 토론을 해봅시다. 우선 그 토론 참석자 소개를 드리면, 먼저 이 중소기업 정책이나 스타트업 정책 그동안 많이 연구를 해오신 숭실대학교 우리 서리빈 교수님 참석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에서는 그 각 분야별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들이면서 또 그 담당 실장을 맡고 계신 분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남윤영 수석연구원, 남윤영 박사님, 그다음에 김권식 실장님, 그리고 정수정 실장님, 그다음에 좀 전에 그 발제해 주신 손영욱 박사, 이렇게 할 텐데, 순서를 이렇게 해봅시다. 우선은 먼저 우리 그 서리빈 교수께서 이
이런 그 지금 그 발제된 내용에 대한 어떤 총평 플러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부문별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내용을 좀 우선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40분까지 1시간 정도 하기로 했으니까 그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우선은 총론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라운드를 하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할 테니까 네. 우선 총론적인 거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서리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2026년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10대 이슈를 좀 기업과 경영, 기술과 환경, 정치, 사회 3개 분야로 분류를 좀 하셨고요. 일단 그 이슈 발굴이라든지 이슈 선정, 그 대응 방향의 정리를 3단계 절차로 좀 구성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슈 발굴 근거로서 정부 예산이라든지 시행 예정 법령, 그 다음에 경제, 경영, 기술 전망,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모두 다 종합을 좀 하셨고요. 이슈 선정 방식으로 업계와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을 적용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 상위 이슈 중심으로 최종 구성을 했고, 최근 환경 변화 요인으로 재정 요인, 그 다음에 뭐 입법 이슈, 무역 규범이라든지 변화, 그 다음에 탄소 규제 강화, 그 다음에 AI 경쟁 심화 등을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 이슈 선정에서는 이제 현장 체감과 전문가 판단을 결합한 점이 되게 저는 강점으로 이제 그 작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이슈 간의 연계 구조를 이제 비용, 역량, 제도, 불확실성의 축으로 되게 정리를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보기가 되게 그 이슈에 대한 설명력이 상당히 좀 높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대응 방향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위원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집행 수단이라든지 대상 범주, 우선순위의 구체화, 그 다음에 동일 이슈에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의 균형적인 좀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공감하는 바가 컸습니다. 이제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서 앞으로는 좀 지표 체계라든지 데이터 연계 방안이 강화가 이제 같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각 10개 이슈에 별로 제가 좀 정리도 하고 생각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한 바가 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은 이 3개를 모두 다 좀 보면서 좀 교차 논점이 좀 존재한다라는 점을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이제 별개가 아니라 상호 이제 그 상당히 좀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한 6가지, 5가지 꼭지 정도로 제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관련 이슈, 소상공인 사업구조 개선이라든지 녹색 전환, 근로기준법 확대, 이제 정년 연장 같은 경우에서는 비용 부담 확대와 수익성 압박이 동시에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이슈들에 대해서는 인건비, 그 다음에 규제 준수 비용, 전환 투자 비용들이 동시에 이제 상승하는 구조를 좀 갖고 있는데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단기 흐름, 현금 흐름에 대해서 제약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이 비용적인 충격들을 어떻게 완화시키거나 이제 그 상쇄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조금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격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폐업이라든지 구조조정, 그 다음에 고용 축소로 연쇄적으로 좀 전이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도입의 격차라든지 AI와 고용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수출 구조 다변화, 그 다음에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녹색 전환의 이슈에서는 좀 역량과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 간에 분명히 좀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봤습니다. 디지털 AI 활용이라든지 해외 판로 개척, 그 다음에 그 전환 대응에서 각 기업들 간의 우리 그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역량 차이가 생산성, 매출, 고용 성과의 격차로 연결되는 좀 구조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 의지와 실제 도입 역량 간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를 좀 어떻게 메꿀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조금 더 자세하게 기회가 오면은 좀 말씀드릴 사항인데, 사실 연기금의 벤처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 정년 연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이런 것들은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운영의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이라든지 플랫폼, 그 다음에 뭐 자본시장의 제도 변화가 기업 운영 규칙을 좀 재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이것이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이제 이런 제도 변화가 불러오는 데 따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그 전환 비용, 그 스위칭 코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 체계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중소규모 조직의 행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진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제 수출 구조 다변화, 그 다음에 녹색 전환, AI 고용 구조 변화라든지 사업 구조 개선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외생적 충격과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1차 포럼에서도 좀 드렸었지만 좀 위기관리 대응책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관세 정책이라든지 환율 변동, 그 다음에 공급망 재편, 뭐 탄소 규범과 관련된 부분들은 너무나 시시각각 지금 정책들이 세계 정책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다가 기술 정책의 변화까지 가중이 되는 상황에서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외생 충격과 외생 충격의 어떤 빈도와 규모가 점차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수록 좀 다변화, 분산, 좀 단계적인 전환 전략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 그 다음에 연기금 벤처 투자 제도와 수출 구조 다변화,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와 같은 이슈 사항에서는요, 시장 구제 재편과 거래력의 말씀을 좀 드렸지만 거래력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극화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요. 플랫폼 거래 확대,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 심화, 그 다음에 대형 자본의 영향력 확대가 결국에서는 우리 중소 주체들의 기업 주체들의 협상력과 시장 접근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자금이라든지 거래 경로가 특정 채널에 좀 집중될수록 좀 이렇게 어떤 쏠림 현상,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배제되는 그런 위험이 동반되는 위험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네. 그 뒤에 연기금 벤처 투자 제도화에 관한 내용은 좀 이따가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네. 우리 서리빈 교수가 이제 상당히 새로운 관점으로 요 10대 이슈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뭐냐면은 과연 이 10대 이슈라고 하는 새로운 트리거들이 외부 환경의 변화가 기업들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이제 보면은 대부분 다 비용을 상승시킬 거다. 또 수익성을 따라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거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외부 환경 특성으로서의 어떤 uncertainty,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면서 그 불확실성의 증가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그런 걸로 작용할 거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뭐냐면 거래 비용이나 이런 시장에서의 교섭력 측면에서도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전반적으로 다 보면 뭐냐면 좋은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커진다거나 매출이 확대된다거나 어떤 새로운 수출 기회가 있다거나 또는 뭐 새로운 제품이나 고객들의 기회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의 우리 그 연구팀에서도 잡아낸 이슈들이 다 기업들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특히 중소벤처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자, 우리 세 분의 실장님들께서 각 파트별로 한번 어떻게 각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토론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우선 남윤영 박사님이 중소기업, 그 다음에 김건식 박사께서 스타트업, 그 다음에 정수정 박사께서 소상공인. 순서는 남윤영, 정수정, 김건식 이렇게 갑시다.
입사순 아니야 그게? 네, 반갑습니다. 저 남윤영입니다. 일단 토론 앞서서 우리 그 선영욱 박사님 포함해서 이 연구 같이 하신 우리 시센터 박사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슈라는 게 저도 과거에 작업을 해보면 이게 참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우리 설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발굴하는 과정이나 뭐 하는 방법, 특히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서 현재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10대 이슈가 이제 좀 타당하게 선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한 5개 정도의 이슈가 선정이 됐는데요. 뭐 수출, 디지털, 뭐 기후변화, 인력, 뭐 노동과 고용 중심의 인력의 정책도 같이 이제 이슈로 발굴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 중소기업 수출 구조 다변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의 다변화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수출하시는 분들 뭐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안전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아세안이나 중동, 중남미 뭐 이런 다른 유망한 시장들을 좀 발굴하려는 시장 다변화 노력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품목에 대한 다변화도 우리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과거에 뭐 자동차나 철강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수출 많이 했다면 최근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K푸드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국이나 중국의 갈등이 좀 민감도가 낮은 품목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직접 수출 중심의 우리가 수출 활동을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는데 어떤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관세라든지 뭐 여러 우리 장벽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현지 파트너를 잘 몰라서 간접적으로 수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플랫폼을 이용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경로의 다변화도 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또 환율 때문에 난리 있잖아요. 그래서 환 변동이라든지 뭐 이런 좀 위험에 관련된 리스크 관리도 정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기업 간의 디지털 기술 도입 격차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디지털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논의가 됐고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원도 많이 했고 했는데 아까 우리 선영 박사님 발표 자료 보면 아직까지도 중소기업들 300인 미만 같은 경우 한 15% 정도밖에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 정도 노력을 했는데 1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우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알지 못하는 현장의 벽이 있지 않, 현실적인 벽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결국은 그게 비용의 문제, 또 인력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공존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빨리 도입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 디지털의 기술을 좀 경량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좀 가벼운 디지털 기술부터 좀 저비용으로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어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게 전문 인력을 좀 파견해서 단기간에 좀 해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인데요.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그쪽으로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또 한창 진행 중이고 특히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될 것과 장기적으로 좀 고민해야 될 걸 좀 알아서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될 거는 에너지 효율화 부분에 지원 빨리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 좀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규제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규제라는 인식보다는 앞으로는 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요소라고 보고 이런 그 중소기업들 스스로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게끔 문화도 조성하고 분위기도 만들어보고 지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하고 정년 연장 같은 고용과 노동 이슈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우리가 4.5일제도 있고 52시간 얘기도 있고 정년 연장 얘기도 있고 결국은 노동자의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근로의 부담, 경제적인 부담을 좀 완화해 주자라는 그런 취지로서 만들어지는 건데 누구에게 부담의 경감은 누구에게는 부담의 가중으로 오기 때문에 특히 중소기업은 또 인건비라는 게 사실 중소기업 우리가 계산해 보면 엄청난 숫자의 비용을 우리가 수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노동자의 권익과 중소기업의 생존을 좀 동시에 고려를 해서 다양한 선택지, 유연성, 어느 정도의 유연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토론 준비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사실 다른 나라들은 그럼 내년에 어떤 이슈 갖고 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글로벌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슈들은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미국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거, 금리 굉장히 높죠.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노동력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관세에 대한 글로벌 서칭에도 이제 좀 문제가 생겼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AI 규제가 미국은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그런 스테이트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든지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지속 가능 보고 이런 다양한 ESG 관련된 이슈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일본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령화, 저출산, 인력난, 임금, 탄소 중립, 환경, 디지털 전환, 이런, 그리고 미국 관세 부담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중국은 아직까지는 좀 선진화 과정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대기업들이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사이버 보안법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은 어떤 중소기업 이슈들을 갖고 있는지 우리랑 좀 비교를 해보고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를 좀 같이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게 매년 우리 연구원에서 10대 이슈를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제가 이제 와서 같이 들었었는데 이슈를 잘 만들어 놓고 일단 제가 포커스도 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는 좀 확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내년에 지선도 있고 하니까 그 전에 우리가 포커스라든지 아니면 정책 연구라든지 내년 초에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다른 연구원보다 우리가 좀 이슈를 먼저 선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그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의 대표 선수답게 아주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상당수의 이제 문제가 결국은 중소기업의 팔로 특히 이제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소기업들이 기술의 어떤 새로운 기술과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빨리 적응할 거냐, 적응시키도록 할 거냐,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서 인력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이게 다 대부분 이제 혁신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혁신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제가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장 하면서 사실은 정책 패러다임을 좀 변화시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자체가 그런 혁신을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라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를
정책 당국자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테면 아까 이제 그 수출에 있어서도 간접 수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부족한 내부의 인력이 아니라 전문 인력이나 외부의 어떤 그 컨설팅이나 솔루션 공급 업체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중소기업의 문제를 또 다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해결해 주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정책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관련된 예산들이,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어떤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바우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 중소기업 연구원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좀 더 이제는 그 연구를 할 때 기존의 어떤 타성적인 연구 내지는 기존의 접근 방법을 그대로 확대 적용하는 식의 연구보다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근로기준법 확대하고 정면 영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떤 인력 구조가 변화한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중소기업 간의 고용 계약 관계를 좀 더 우리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를테면 내가 어떤 HR 전문가야. 근데 세 개의 중소기업에 겸직을 해. 그래서 여기서 200만 원 받고 여기서 200만 원 받고 여기서 200만 원 받고 3분의 1씩 근무를 하는 거지, 주당.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방법은 없을까? 내지는 65세 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70세 된 할아버지들도 그 작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소기업의 친화적인 새로운 고용 형태는 뭐가 될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세적으로 중소벤처기업 연구원이 정책 제안도 하고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겠다. 저는 오히려 그 상황이 그렇게,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연구원한테는 내년에 연구할 거리가 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요 이슈를 얼마나 여기서 내부에서 우리 연구원 내에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좀 밖에다가 어떻게 이걸 확산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데 포커스라든지 그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토론 우리 정수정 박사님, 소상공인 관련. 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상생실장 정수정입니다. 앞서서 그 선유옥 박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박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10대 이슈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10대 이슈 중에서 소상공인 관련된 이슈 3가지, 그러니까 소상공인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 소상공인 사업 구조 개선,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를 중심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듯이 2026년도 이제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완만한 성장세일 것이다. 1% 후반에서 2% 초반대가 점쳐지는 가운데 이슈로 부각되는 거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 변화 혹은 AI 기술 발전 등이 사실은 관건이 될 것으로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장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내수 회복이라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선용 박사님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요즘 K컬처를 통한 인바운드 관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대하기로는 내수 회복을 통해서 이런 관광을 통한 내수 회복이 그런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들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내수 회복은 소상공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2025년 11월 소상공인 경기 동향 BSI 조사를 보면 사실 전월까지는 굉장히 사상 최대로 높았던 체감 BSI가 지금 11월에는 뚝 떨어져서 큰 폭으로 하락한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해석하기로는 전월까지는 아마 소비 쿠폰이나 상생 페이백 등의 영향을 받아서 5년 최고 수치였지만 아마 그 효과가 이제 떨어지는 영향,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해석이 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실 외부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그걸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거라고 보여지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아까 지금 이병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세상은 되게 좋아지고 약간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대기업 위주로 조금 잘 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지만 제로 베이스 상황에서 본다면 소상공인들은 그것들이 나야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분위기를 소상공인들이 정책적으로 뭔가 체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아까 선 박사님도 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보여지는데 소상공인이 대출이 늘어나고 연체율도 늘어나고 소매 판매 지수도 떨어지는 등 어려움이 사실은 되어 있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K-컬처를 통한 관광 활성화라고 한다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관광 활성화를 혜택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저희가 10년여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남명 박사님이랑도 그 얘기 했는데 사실 이 관광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10년 전에도 저희가 중국인 관광객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에 사실 이 관련된 비슷한 논의를 저희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중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프리라고 해서 미니 면세점을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막 한참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그 이후에 허만령 때문에 좀 싹 사그러져서 사실 약간 논의가 흐지부지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 관광객이 되게 많이 들어왔지만 소상공인 점포에 가기보다는 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관광지나 프랜차이즈에 많이 가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사실 많이 보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희도 이 비슷한 상황이 10년 만에 다시 이러한 관광 활성화 시기에 놓여지게 됐는데 이제 중기부에서도 관련된 정책 당국에서도 이런 관광, 교통, 문화, 조세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도 이런 관광객, 인바운드 관광객을 활성화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게 이제 뭐 텍스프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다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년에 조금 더 고민해서 정책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올해 내년도에 중기부 장관님께서 관심이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진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 내에서 매출액을 일으키는 경우 전국 단위의 판매를 거쳐서 수출까지 연계하는 지역 활성화 정책, 소공인 정책이 아마 내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추진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글로벌 매출 기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선 박사님이 써주셨던 내용 중에서 사업 구조 개선된 부분은 두 가지로 조금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데이터 기반의 한 기획과 집행이 가능한 구조로의 변화가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정부 소상공인 정책 방향 자체를 소상공인 진입을 자제시키고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으로도 사실 읽힙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지금 핵심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기부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AI 활용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소상공인 성장 쪽으로의 전환에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공정화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국정과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 통과가 전제될 정도로 사실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뭐 미국 빅테크 기업의 반대뿐만 아니라 단체 협상권이나 수수료 상한제, 정산주기 등등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사실 통과가 사실 요원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새벽 배송까지 논의가 추가되면서 더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회의에 가서 들어보니까 새벽 배송 관련된 부분은 소상공인끼리도 사실 이해관계가 갈리는 부분으로 좀 여겨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통과를 언제까지나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 피해도 막고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더 이상 공정위에서만 뭔가 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중기부 쪽에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상생협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좀 중기부 쪽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 등을 좀 모색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수정 박사님 오랫동안 그 우리 소상공인 정책 연구를 해오신 걸로 아는데 그거에 기반을 해서 이슈들을 잘 정리해 주셨어요. 그 아마 새 섹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에서 내년에 제일 어려울 부분이 소상공인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수가 이제 우리 계속 그 고령화가 되고 그 젊은층 인구 비중이 줄어들면서 내수의 어떤 그 확장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연구원 우리 정수정 박사님의 나 이쪽 그 팀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부족한 순수 내수의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건 이 내수인데 소비인데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제 이른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유치해서 그분들의 어떤 소비를 촉진하는 것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최근에 본 통계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관광객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는 일수가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에 비해서 6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 가는 관광객들이 훨씬 더 오래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도, 그러니까 한 관광객이 일일 그러니까 하루 머물면서 소비하는 액수도 일본에 가는 관광객들보다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여러 가지, 특히 그게 왜, 그러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 한국의 관광객들은,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만 와요. 지방으로 안 가요. 뭐 이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 그 인바운드 그 관광객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면 그게 소상공인들의 내수, 특히 그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 소상공인이 과밀화돼 있고 이거 구조 개선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사실은 다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이게 이슈화가 지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정수정 박사님을 비롯해서 연구원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리 김건식 박사님. 예,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기금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풀을 일단 늘리는 게, 전체 파일을 일단 늘리는 게 좀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데요. 이 현재 공적 기금의 다수가 벤처 투자의 비중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공공재정 상황도 여의치 않아서 미래 성장 마중물로서 이제 좀 이 기금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는 건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선 이제 은행의 벤처 펀드 출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갑자기 늘리면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좀 단계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혁신 기업에 대한 직접 지분 투자까지도 좀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할 텐데 벤처 펀드 투자의 위험 가중치를 적절히 좀 인하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은행의 자기 자본 부담 같은 것도 좀 경감이 될 수 있고요. 현행 50%인 해외 VC 펀드 투자 한도를 또 상향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가 벤처 펀드 출자나 CVC를 통해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 및 기타 세제 인센티브를 고려한다든지 하는 것도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슈는 리스크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 확대라는 것이 이제 연기금 운용 목적에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결국은 이제 투자 확대 이익과 위험 관리를 조화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만은 단지 이제 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이제 제도화가 항상 가지고 있는 위험은 이제 경직성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를 확대를 하는데 또 리스크 관리도 고려해서 뭐 일률적으로 몇 %, 제가 산하기관에 또 근무할 경험 제일 정말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이야기가 일괄삭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 10% 일괄삭감 이야기 오면은 아주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지죠. 저는 이제 그게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마다 뭐 달리, 예를 들어서 삭감률을 달리 해버리면 또 얼마나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일괄삭감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필요한데, 이제 예산삭감은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정책적으로 이제 연기금의 투자 비율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그 기금의 목적, 운영 목적, 뭐 크기, 성격을 좀 고려를 해서 이 투자 원칙이나 의무 비율 이런 것들을 기금별로 좀 유연하게 그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왕 할 거면은 이 제도가 좀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AI 활동도 지금 계속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경우 결국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게 제일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 기술, ERP 활용, 생산 프로세스 통합 관리, 대규모 작업이 필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서 영향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역량 센터를 지역별로 설립한다든지 정부가 조금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는 수준별 실무 맞춤형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 뭐 단계형 커리큘럼 설계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런 것을 할 경우에 또 그 기업에 인센티브도 주고 뭐 이런 어떤 패키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시한폭탄과 같은 게 저는 이제 이 고용 문제, 특히 정년 연장 같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고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한데요.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안 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안 가려고 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거제도에는 지금 옛날에는 제가 거제도를 한 10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얼굴빛이 낯빛이 아주 건강한 그 젊은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타고 쫙 출퇴근하는 장면이 장관입니다. 굉장히 소득이 높은 훌륭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거제도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바글바글 다이소만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다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 요건 그리고 뭐 즐길거리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일자리 미스매칭이 계속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정년 연장은 제가 볼 때 이게 뭐 시한폭탄과 같다고 느껴지는데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이슈를 보니까 뭐 몇 가지 핵심 쟁점이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임금 체계 개편이고요. 그래서 연공서열을 할 것이냐, 뭐 직무급제로 할 것이냐,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 같고요. 연공서열을 완화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직무 재설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을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라면 막 관절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그렇다고 또 한 직에만 계시게 할 수도 없고 이분들에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 직무를 재설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재고용 방식도 이걸 잘못하면은 60세 이후 계약직으로 그냥 월급 반토막 내고 계약직으로 남발해버리면 이게 청년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의무화하면서도 어떻게 의무화를 하면서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임금을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세 번째 재고용 방식도 중요하고 네 번째 연금 연계성이죠.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도출을 해서 이게 잘 돼야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뭐 급하지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 박사께서 스타트업 분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이 연기금의 이제 벤처 투자를 확대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든지 금융권 그리고 그 공적 기금을 포함한 이런 기금에 대해서 이제 건전성 규제가 이른바 그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포뮬라가 만들어져 있고 그 포뮬라 안에서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비상장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것은 위험자산 가중치가 담보가 있는 어떤 그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4배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벤처기업,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전체 자기들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벤처기업에다가 출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를 이른바 이제 우리나라의 이 금융 체계가 이른바 97년 IMF 체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는 87년 대통령 직선제와 그다음에 소선구제에서 그러니까 한 지역구당 한 국회의원을 뽑는 요걸 통해서 만들어진 양당 체제. 요게 87년 체제, 정치 체제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 체제는 97년 IMF를 겪고 나서 IMF가 이제 와가지고 야 니네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거야 하면서 만들어 놓은 금융 시스템과 그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개선 이런 시스템들이 그때 만들어진 체제예요. 근데 두 체제 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 경제 체제 내에서 뭔가 이제 변화를 해야 우리가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 온 거고 97년 경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향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연기금의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도 내부 연구도 하시고 글로벌 스탠다드나 다른 나라들 사례도 좀 보면서 이 백업 논리를 잘 만드셔서 그게 좀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서리빈 교수께서 뭐 보충 토론 겸해서 추가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하실 내용 조금 듣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로 플로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뭐 코멘트를 몇 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원장님 계실 테니까 원장님 말씀 듣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기금의 벤처 투자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사실 지금 가장 좀 뜨거운 감자제 아닐까 논쟁의 한가운데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10가지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하면서 이제 각각을 한번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좀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크리티컬하게 한번 보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이제 상세하게 좀 본 부분이 연기금의 벤처 투자 제도와 논의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 생각은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하기 위해서 생태계에 있는 이제 주체들이 좀 공생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고요. 이 공생 관계를 갖게끔 만드는 게 규제적인 부분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좀 의문을 좀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보시면은 이제 요 논의는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제
국가재정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수정을 함으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요거에 좀 앞서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 스타트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 이제 혁신, 스타트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혁신들이 과연 이제 그 저기 규제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좀 그러니까 혁신과 규제를 좀 어떤 관심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12월 달에 그 스타트업 대책 발표가 이제 예정이 되면서 한 9월 달쯤에 중기부에서 연락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요즘에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창업지원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창업기업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들 3년 미만의 신생기업들에 대한 개인 투자 조합의 투자 의무율을 좀 낮춰달라는 그 엑셀러레이터의 협회 측에 좀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 비중을 40%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좀 자문을 좀 이제 받았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결국에서는 그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사실 그 법률의 변환이 이제 그 스타트업 생태계 주체들의 각각의 그 산업 주체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좀 귀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사실 없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를 구축을 해서 조금 들어가긴 했었지만 결국에서는 그 초기 투자 기업에 대한 50%에 40%를 좀 줄여달라는 그런 어떤 요청에 대해서는 조금 불가한 걸로 일단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서는 그것들이 엑셀러레이터의 정체성에 이제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논리가 좀 적용이 좀 되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제 개인적인 요 벤처 투자 제도와 연기금의 벤처 투자와 관련된 소견을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탁자의 책임과 목적 불일치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연기금 운용 주체가 수익자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를 해야 되고 위험 조정 수익 관리자라는 어떤 1차적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 목표, 정책 논리가 작용을 해서 투자 목적을 대체를 하게 되면은 수탁자 책임 원칙과 긴장 심화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바젤 협약은 제가 오늘 또 새로 알았거든요. OECD 권고안만 좀 보더라도 공적기금의 국내 목표 지향 투자에서 위험이 반복적으로 좀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 배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공공 목표가 그 투자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다면은 자원 배분 왜곡과 정치적 개입 위협이 존재를 하고 결국에서 OECD가 공적기금의 국내 목표 지향 투자에서 해당 위험을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유동화와 가치평가 불확실성에 있다는 관리비용 급증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저는 좀 판단을 했었는데요. 벤처 투자가 비유동성, 장기 회수, 그 다음에 성과 분산, 초기 비용 부담이라는 특성을 가지는데 펀드 생애 초기에서 성과 저하라든지 수수료 선반영 구조가 수익자 관점의 체감 성과를 좀 악화시킬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실장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나 위험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자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벤처 투자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투자 베이글이 이제 부재시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벤처 생태계에 대한 접근성, 심사 역량, 그 다음에 대형 투자 베이글이 부족이라는 제약 사항이 만약에 직면해 있다라면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도화가 투자 확대라는 것을 자동으로 자연적으로 보장해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 좀 드리면은 사실 연기금의 벤처 투자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마치 중단돼야 될 것처럼 의견을 좀 전달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사실 대체 논리를 갖고 우리가 요거를 접근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를 어떻게 이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고 만약에 이제 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대체 논리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세운 부분은 목표 재정리를 중심으로 좀 재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벤처 투자 논의가 스타트업 지원 자체를 사실 목표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분산 투자라든지 위험 프리미엄 확보라는 운영 원칙을 우선 목표로 설정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성장 자본의 공급이라는 성과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도형으로 좀 접근하고 단계형 확대로서 위험 관리 조건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된다. 아마 이제 연구원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좀 살펴볼 부분이 요 기준 설정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에서는 이제 총자산 대비 엄격한 상한을 좀 적용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를 규칙을 좀 주되 가치평가의 원칙이라든지 유동성 스트레스 점검, 그 다음에 외부 위탁 관리, 이해상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마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역할이 사실은 투자를 해라 말아라 어떤 투자 지시 강제성을 좀 띄기보다는요. 아까 전에 이제 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생을 좀 할 수 있도록 위험 완충 요인, 그 다음에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규제적 초점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목표 비중을 좀 강제하기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좀 완화시킬 수 있을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할 건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성과 데이터는 어떻게 표준화를 시킬 것이며 대체자산 리스크 관리는 또 어떻게 또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연기금이 이 안에서 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좀 부정적인 효과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 새 정부, 그러니까 새 정부도 아니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벤처 투자를 저도 일부 거기에다 이제 인풋을 넣긴 했는데 지금 연간 한 10조 규모에서 최소 3배, 최대 한 4배, 5배까지 올려서 40조, 50조 뭐 이렇게 가자라는 게 이제 국정 과제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상당 부분은 또 이제 지방의 또 벤처 투자를 위해서 지역의 모태 펀드 같은 것도 만들자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와 또 별개로 국민성장 펀드라는 게 이제 그 출범을 했고 거기에서도 총 150조 원 규모로 그 임기 내에 조성이 되고 그러니까 연간 내년도만 당장 목표가 30조 원을 물론 거기에 이제 벤처 투자만 포함되진 않지만 아무튼 그 중에 상당수가 또 벤처 기업으로 투자될 거고 지금 이렇게 그 상당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다만 아까 여러분들이 좀 지적을 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그 투자를 누가 담당을 할 거며 어떤 방식으로 투자할 건지 그 다음에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담보할 건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잘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벤처정책연구실에서 그것들 연구를 많이 앞으로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될 거다. 특히 그 아까 이제 공적 기금의 투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캐네디언 연금 펜션 펀드인가요? 그 캐나다 그 연금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또 벤처 투자를 많이 하는 그 기금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벤치마킹 해야 되고 필요하면 저랑 같이 출장 같은 것도 해외에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우리 그 발제자께서 좀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 플로어에 몇 분의 커멘트나 그 주장을 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정리 코멘트 듣고 끝내게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진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실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은 각 10대 이슈가 매우 복잡한 문제에 얽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좀 탐색적인 성격을 띠고 이제 앞으로 2026년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을 대응해야 되는지 좀 화두를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2026년이 다가오면은 이런 해당 연구들을 좀 더 깊게 수행하면서 2026년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